이사님, 제발 저 정말 안 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이야? 박 전무님, 그 서류 조작된 겁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강 부장,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조작하여 유능한 후배를 쫓아내려는 직장 상사와 그에 맞서는 강 부장.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1987년 봄 26의 강진호는 신신건설 공채 1기로 입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우야,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가장 어렵지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진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며 실력을 쌓았고 어떤 부당한 지시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았고 후배들의 실수는 감싸주되 원칙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승진도 빨랐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 불과 15년 만에 부장까지 올랐죠. 2002년 41살의 젊은 부장. 회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은 법이었습니다. 저 강진호란 놈 뭐가 그리 잘났다고? 총무부 박성우 전무는 진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골프 접대 자리에 불참하고 상사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정중히 거절하는 진호의 모습이 박 전무에게는 오만하게 보였습니다. 전무님, 강 부장은 실력은 인정해야죠. 지난 용인 프로젝트 때도 실력! 조직 생활이 실력만으로 되는 줄 아나? 저런 놈이 위로 올라가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박 전무 주변에는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능력보다는 처세술로, 성과보다는 압으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호는 눈엣 가시였죠. 특히 영업부의 최민수 차장은 진호와 동기였지만 아직도 차장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력 차이는 명백했지만 최 차장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강진호가 뭐가 대단하다고. 운이 좋았을 뿐이야. 반면 진호에게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라이벌도 있었습니다. 기술부의 김태훈 과장이었죠. 진호보다 6살 어렸지만 기술력만큼은 진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습니다. 부장님, 이번 설계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 자네 실력이면 내 검토가 필요 없을 텐데 부장님께 배운 게 많잖습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둘의 관계는 선의의 경쟁이자 동지였습니다. 김 과장은 진호를 존경했고 진호는 김 과장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했죠. 2015년 가을, 진호의 나이 5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집에서는 대학생이 된 두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이번 달에 임원 승진 발표 있다며? 떨리지? 아내 윤희는 27에 만나 28년을 함께한 반려자였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부터 진호의 원칙을 묵묵히 지지해준 사람이었죠. 글쎄, 승진이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뭐. 그래도 당신 실력이면 충분하잖아. 지난 인천 프로젝트 때 회사가 얼마나 살렸는데. 진호는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죠. 박 전무 라인의 견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태훈 과장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금액이 무려 3억이래. 증거도 다 있다던데. 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 돌아다니는 서류에는 김 과장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선명했고 협력업체 사장의 진술서까지 있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전무가 주재했죠. 김태훈 과장 건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겁니다. 강 부장,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오해가 있겠습니까? 설마 동료를 감싸려는 건 아니겠죠? 최민수 차장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증거요? 이 증거가 정말 진짜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진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죠. 입금 날짜와 프로젝트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의 진술서도 어딘가 어색했고요. 전무님, 제가 이 건을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 부장, 이건 이미 감사팀에서 확인한 사안입니다. 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동료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 부장,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김 과장을 10년 넘게 봐온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박 전무와 시선을 마주쳤죠. 박 전무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호는 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김 과장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듯 했죠. 김 과장,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안 한 거 맞지? 부장님, 저 정말 안 했습니다. 그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온 것도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어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부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함정 같습니다. 부장님까지 연루되시면 안 됩니다. 진호는 김 과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 과장, 자네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날 밤 진호는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협력업체 사장의 진술서에 서명된 날짜가 그 사장이 해외 출장 중이던 날이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명백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진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김 과장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인사 담당 상무를 찾아갔습니다. 상무님, 김태훈 과장 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 부장, 그거는 이미 결론 난 거야. 왜 자꾸 건드리는 건가? 상무님, 이 증거를 보십시오. 협력업체 사장은 진술서에 서명한 날 한국에 없었습니다. 인사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부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 자네 이번 달에 이사 승진 대상자라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나서면 승진은 물 건너간 거야.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 승진. 평생을 꿈꿔온 자리였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상무님,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료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강 부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이건 자네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 알고 있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감사실에 정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했죠. 사흘 후 박 전무가 진호를 불렀습니다. 강 부장, 들어오게. 박 전무의 사무실에는 최민수 차장을 비롯한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죠. 강 부장, 자네 요즘 왜 이러나? 김태훈 건에 왜 자꾸 개입하는 건가? 전무님, 증거를 보셨습니까? 명백한 조작입니다. 조작? 감사팀에서 확인한 건데 무슨 조작이야? 진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출입국 기록, 계좌 추적 내역, 프로젝트 일정표, 하나하나가 김 과장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죠. 이걸 보십시오. 협력업체 사장은 진술서 작성 이래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 명의 계좌는 개설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김 과장은 그 계좌 존재조차 몰랐고요. 박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김태훈이 미리 준비한 거 아닌가? 전무님, 제가 추가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진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협력업체 사장이 최근 다른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더군요. 발주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 총무부입니다. 전무님이 직접 결제하신 건이고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민수 차장이 벌떡 일어섰죠. 강 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전무님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박 전무가 책상을 쳤습니다. 강진호, 지금 자네 상사를 모함하는 거야? 모함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진실? 좋아. 그럼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각오해야 할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박 전무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 부장, 자네 정말 순진하군. 이 회사가 뭘로 돌아가는 줄 아나? 실력? 정해? 웃기지 말게. 이건 권력 싸움이야. 자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옳은 일? 그래, 해봐. 하지만 자네 가족은 누가 책임지지? 진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내와 두 딸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죠.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둘째 민지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치챘죠. 애들아, 너희 방에 가서 공부 좀 해라. 네. 두 딸이 자리를 뜨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진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보, 나 이사 승진 못할 것 같아. 아니,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왜? 무슨 일인데? 진호는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의 억울한 누명, 박 전무의 음모, 그리고 자신의 선택. 그래서 내가 김 과장 편을 들었어. 회사에 정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했고 내부 고발을 결심했어.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아내가 실망했을 거라 생각했죠. 이사가 되면 급여도 오르고 아이들 학비도 더 여유로워질 텐데. 여보, 미안해. 나도 알아. 승진하면 우리 살림이 훨씬 나아질 텐데. 수진이 의대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 민지도 이제 막 대학 들어갔는데.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너무 괴로웠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족이 고생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아내가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당신 잘했어. 진호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뭐? 당신이 그렇게 해준 거 잘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나는 당신을 어떻게 봤을까? 승진 때문에 동료를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아이들 학비.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할게. 나도 일 나가면 되잖아. 수진이도 이제 다 컸고 민지도 알바할 수 있어. 아내가 진호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라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잖아. 그 당신이 변하면 안 되지. 돈이야 또 벌면 되지만 양심은 한 번 버리면 끝이야. 진호는 아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8년을 함께한 아내. 언제나 자신의 편이었던 사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나의 자부심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 편이야. 다음 날 진호는 김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어젯밤 많이 고민하셨죠? 응. 하지만 결정했어. 끝까지 가보자고. 부장님, 김 과장, 자네 때문이 아니야. 이건 우리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야.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부장님, 제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과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우리 동료잖아. 진호는 김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진호는 감사실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정식으로 내부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비리, 박 전무의 횡령, 그리고 김 과장을 함정에 빠뜨린 음모까지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강진호 부장이 내부 고발을 했대. 미쳤나? 조직을 배신하다니. 김태훈이랑 짜고 회사 흔들려는 거 아니야? 2015년 당시만 해도 내부 고발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직을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죠. 진호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김 과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척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함께 바로잡읍시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뿐이었습니다. 강 부장, 미안하지만 난 가족이 있어서. 나도 승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면 곤란해. 심지어 진호를 따르던 후배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진호는 외로웠습니다. 정의를 외쳤지만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회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김태훈 과장의 횡령 혐의는 사실로 확인됨. 강진호 부장의 내부 고발 내용은 사실무근한 동료 감싸기로 판단됨. 두 사람 모두 즉시 대기 발령 조치하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 진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허무했죠.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김 과장, 자네 잘못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잘못된 거지. 대기 발령실로 가는 복도.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저 배신자들. 회사에 칼을 겨눴으니 저런 꼴 당하지. 이사 승진은 물 건너갔네. 진호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떳떳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집 대출도 남았는데.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대기 발령 첫날, 진호와 김 과장은 회사 구석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름만 거창하게 대기 발령실이었지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여기서 출퇴근만 하면 됩니다. 업무는 따로 없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준다고요? 네. 그냥 출근 도장만 찍고 계시면 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책상 2개와 의자가 전부였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다닐 곳이군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견디면 돼. 하지만 진호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8년간 현장을 누비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일상.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부장님, 저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니 나도 힘들어. 하지만 참아야지. 진호는 책이라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과장은 자격증 공부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하면 옆자리가 싹 비었죠. 저기 배신자들 온다. 쉿, 조용히 해. 들려. 귓속말이 진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부장님, 징계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 부장님은 감봉 3개월, 김태훈 과장은 정직 6개월입니다. 정직이요? 김 과장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결정된 사항입니다. 불복하시려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진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김 과장에게 정직이라니. 반면 박 전무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부장님, 소송하는 건 어떨까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송?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이대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죠. 게다가 소송을 걸면 회사에서 완전히 나가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조금 더 버텨보자. 하지만 회사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강 부장, 자진 퇴사하면 퇴직금 1.5배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왜 자진 퇴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있어봤자 부장님한테도 좋을 게 없잖습니까? 나이도 있으신데 명예퇴직하시는 게 명예퇴직이요? 이게 명예입니까? 진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흔들렸죠. 이렇게 매일 출근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 무렵 박 전무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상무님. 고맙네. 박 전무는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측근들도 덩달아 승진했죠. 최민수 차장도 부장이 되었습니다. 상무님 덕분입니다. 자네들이 잘해준 덕분이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복도에서 그들의 축하 파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대기 발령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부장님, 보지 마세요. 화만 나잖아요. 아니야. 봐야 해. 잊지 않기 위해서. 진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진호에게 첫 월급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감봉된 금액이었죠. 이걸로 어떻게 살아? 월급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의 의대 등록금이 300만 원, 둘째 민지의 등록금이 150만 원, 거기다 집 대출 이자의 생활비까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호는 아내에게 월급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는 명세서를 보더니 조용히 접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일 나갈게. 하지만 당신, 나 27에 결혼해서 28년 동안 살림만 했어. 이제 나도 뭔가 해야지. 다음 날부터 아내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아파트 청소. 50대 중반의 경력 단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결국 아내는 근처 대형마트의 시간제 계산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월급은 100만 원 남짓이었죠. 여보,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진호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무능하긴. 당신은 옳은 일 했잖아. 나는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 진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한편 첫째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나 휴학할까? 뭐? 등록금 부담되잖아. 내가 1년 쉬면서 알바하면. 안 돼.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공부에만 집중해. 아빠가 책임질게. 하지만 아빠, 괜찮아. 아빠 믿어.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김 과장, 우리 이제 나가자. 예. 부장님, 그게 무슨. 이렇게 있어봤자 희망이 없어.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어. 하지만 나가면 당장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 우리 자존심까지 버릴 순 없잖아. 김 과장도 고민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 부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고마워, 김 과장. 이틀 후 두 사람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알았네. 수고했어. 인사팀장은 시큰둥하게 사표를 받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퇴직금 정산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진호는 28년 근속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죠. 김 과장은 12년 근속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이 돈으로 뭐라도 시작해 볼까요? 글쎄, 일단 다른 회사 알아보자. 우리 나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진호는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28년 경력의 건설 전문가,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실력자, 이력만 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만했죠. 하지만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강 부장님, 경력은 훌륭하신데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무슨 부분이죠? 전 직장에서 내부 고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임원들이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10군데를 넣으면 10군데가 다 떨어졌죠. 내부 고발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직 충성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저희 조직에 적응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진호는 절망했습니다. 28년 쌓은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죠. 오히려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과장님, 횡령 혐의가 있으셨다고요? 그건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로서는. 두 사람은 석 달 동안 20군데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군데도 합격하지 못했죠. 부장님, 이러다가 우리 둘 다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진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이 등록금, 민지 등록금, 집 대출 이자. 아내의 월급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죠. 여보, 퇴직금이라도 써야 할 것 같아. 아직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돈은 정말 급할 때 써야지. 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곧 찾아왔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어. 그는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50대 중반
건설 현장 경험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강점이었죠. 아저씨, 일당 10만 원인데 할래요? 합니다. 근데 일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못 버티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진호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오는 생활.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부장님, 어느 날 같은 현장에 김 과장도 나타났습니다. 김 과장도? 네. 저도 다른 데는 안 뽑아줘서요.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양복 입고 현장을 감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막노동을 하고 있었죠. 부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 그만해. 우리 잘못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정당한 일을 했어.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일어서면 돼.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장님, 저 꼭 성공해서 부장님 은혜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우리 동료잖아. 진호는 김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일용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자비를 했죠. 현장 소장은 두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들 말투나 행동 보니까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옛날에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사정이 있어서요. 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죠. 이 사람들, 일 진짜 열심히 하네.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도 많은데 불평 한마디 없이 일하더라고요. 진호와 김 과장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옛 동료들과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기, 강 부장 아니야? 신신건설의 후배 직원들이었습니다. 깨끗한 양복을 입고 현장 시찰을 나온 것 같았죠. 아, 안녕하세요. 진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막노동으로 생긴 물집과 굳은 살이 가득했고 작업복은 시멘트 가루로 더러웠죠.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응, 일 좀 하고 있어. 후배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동정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죠. 힘드시겠네요. 그럼 저희는 후배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옛날 후배들을 만났어. 그래, 뭐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보더라고. 아내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잔뜩 박힌 손이었죠. 여보,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당당한 사람이야. 당당하다고? 이 꼴로? 그래, 당당해. 당신은 옳은 일을 했고 그 대가로 고생하고 있을 뿐이야.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진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 같았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진호와 김 과장은 여전히 일용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벌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죠. 강진호, 김태훈, 당장 짐 싸서 나가. 라는 말을 들었던 날부터 정확히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호는 대리운전 일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대리운전. 하루에 4-5시간만 자는 생활이었죠. 아빠,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튼튼해.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손목도 저렸죠. 여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다가 진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김 과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정신 차리세요. 진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였죠. 환자분,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병원비는 아내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냈습니다. 진호는 자책감에 괴로웠죠. 여보, 미안해. 내가 이 모양이라서. 괜찮아. 당신이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퇴원 후 진호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쉴 수 없었죠. 부장님, 제발 좀 쉬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김 과장이 애원했습니다. 김 과장도 힘든 거 나도 알아. 우리 둘 다 버텨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2017년 봄, 진호가 신신건설을 나온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진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여보. 하지만 아내는 깨어 있었습니다. 미안, 깨웠어? 아니. 당신 나가는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앉았어. 아내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도시락을 들고 왔죠. 여보, 오늘은 꼭 점심 챙겨 먹어. 어제도 그제도 안 먹었잖아. 응, 알았어. 진호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죠. 마트에서 하루 5시간씩 계산대에 서 있는 탓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괜찮아. 당신이나 몸 챙겨. 두 사람은 짧게 포옹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서로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현장에 도착하니 김 과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침 드셨어요? 응. 김 과장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죠. 무거운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50대 중반의 몸으로는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아저씨들, 천천히 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젊은 현장 감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에서는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처 식당으로 갔지만 진호와 김 과장은 현장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도시락 싸오셨네요. 응. 아내가 챙겨줬어. 김 과장의 도시락은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김 과장에게 건넸죠. 김 과장, 이거 먹어. 아니에요, 부장님. 전 이거면 충분합니다. 먹으라니까. 젊은 사람이 제대로 먹어야지. 김 과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장님, 제가 언젠가 꼭. 알아. 그러니까 이거나 먹어.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이었죠. 그때 옆 건물 현장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저기 박 상무님 오신다.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신건설의 현장 시찰이었죠.
그리고 그 선두에는 박성우 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년 반 전 자신을 회사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었죠. 박상무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민수 부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따라다녔죠.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감사합니다. 진호는 철근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죠.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은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진호는 곧바로 대리운전 일을 하러 갔습니다. 아저씨, 강남으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손님은 취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 과장님. 네, 오늘 회식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가요. 진호는 백미러로 손님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나이 때 자신도 저랬었죠. 회사 회식하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집 주소 알려주고. 아저씨, 고생 많으시네요. 이 시간까지 일하시고. 그럼요. 먹고 살려면요. 아저씨는 뭐 하시다가 대리운전 하세요?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퇴직하셨어요? 뭐, 그런 셈이죠. 진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손님을 내려주고 나서 진호는 다음 콜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했죠. 그날 밤 진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내가 소파에서 졸고 있었죠. 여보, 왜 안 자고? 당신 기다렸지.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저녁을 굶었죠. 여보, 수진이 등록금 고지서 왔어. 아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얼마야? 350만 원.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학기보다 50만 원이 올랐죠. 퇴직금에서 쓸까? 아직 남은 거 있어? 2천만 원 정도. 진호의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집 대출 이자, 두 딸의 등록금, 생활비. 1년 반 만에 6천만 원이 사라졌죠. 이러다가 다 떨어지겠네. 그래도 애들 학교는 보내야지. 내가 조금 더 일 늘려볼게. 여보, 당신도 이미 너무 무리하고 있잖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다음 날 아침 진호가 현장으로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응? 왜 안 자고? 아빠, 나 휴학할래. 뭐?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 혼자 학교 다닐 수가 없어. 진호는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절대 안 돼. 너는 졸업을 해야 해. 하지만 아빠 말 들어. 내가 학교 그만두면 아빠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능하긴. 너는 아빠 자랑이야. 그러니까 학교나 열심히 다녀. 진호는 딸을 안아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죠. 현장에 도착하니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부장님, 왜? 무슨 일이야? 부장님, 이 현장 다음 주에 끝난대요. 뭐? 공사가 예정보다 빨리 끝나서 우리 다음 주면 나가야 한대요.
진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현장에서 나가면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그것도 50대 중반의 나이로. 알았어. 그럼 다른 데 알아봐야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일주일 후 진호와 김 과장은 현장을 나왔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현장 소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현장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진호와 김 과장은 다시 인력 시장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죠. 아저씨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더 젊은 사람 필요한데 이번 주는 인원 다 찼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입이 끊겼죠. 진호는 퇴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800만 원. 더 이상 버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다른 일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뭐 생각해 둔 거 있어? 음식점 배달이나 청소 일이나.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손은 이제 굳은 살투성이었죠.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뭐가 대단해? 이 꼴로. 당신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 그게 대단한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진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진호는 아르바이트 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점 서빙, 주유소 야간 근무, 경비일. 아빠,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응? 아빠, 나도 알바 시작했어. 뭐? 너는 학교나 다녀야지. 괜찮아. 주말에만 할 거야. 카페에서. 민지야.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도와야지. 진호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살짜리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니. 미안하다, 민지야.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무능하지 않아요.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옳은 일을 해서 회사에서 나왔다고. 그래. 응. 친구들이 다 멋있다고 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고. 진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이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진호는 결국 음식점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음식을 배달하는 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야 했죠. 아저씨, 빨리 좀 와요. 음식 다 식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부장으로 수백 명을 관리했던 사람이 이제는 20대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느 날 배달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것이었죠. 손목과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음식을 배달해야 했으니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호는 일어나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호를 보고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꼴이야? 괜찮아. 넘어져서 좀 다쳤어. 병원 가야 해. 괜찮다니까. 소독만 하면 돼. 아내는 구급상자를 꺼내 남편의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러다가. 정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여보, 울지 마. 괜찮아. 무슨 괜찮아. 당신 이렇게 다치고. 나는 볼 수가 없어. 아내는 진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호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잘못 없어. 당신은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던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키면서까지 지킨 원칙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새벽녘 진호는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이었죠. 만년필 안쪽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진호는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바보 같은 건가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알고 있었죠.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후 진호는 김 과장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일자리 하나 구했습니다. 정말? 어디서? 지방이긴 한데요. 중소건설사입니다. 조건은 별로 안 좋지만 진호도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면접 연락이 왔죠. 강진호 씨,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근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거죠? 일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신신건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진호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 대기 발령, 퇴사. 면접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 씨,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조건도 안 좋고요.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네.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진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년 반 만에 드디어 정식 직장을 구한 것이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취직했어. 정말? 아내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제 조금은 나아지겠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도 잠시뿐이라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해 가을, 진호가 중소건설사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월급은 신신건설 부장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진호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정규직이었고 매달 고정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김 과장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사무실 한켠에서 설계 보조 업무를 맡았죠. 부장님, 이 설계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젊은 대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진호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죠. 알겠습니다. 진호는 예전 같으면 후배가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후배에게 서류를 받아보는 처지였죠. 강 대리, 여기 좀 수정해 주세요. 대리라는 호칭도 어색했습니다. 28년 경력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신입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진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자존심 상할 법도 했지만 더 이상 그럴 여유가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강 대리, 김 대리,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니요, 우리는 도시락 먹을게요. 진호와 김 과장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며 이야기를 나눴죠. 부장님, 벌써 1년이네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과장도 마찬가지지. 우리 함께 버텼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회사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업계 교류회가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은 신청해 주세요. 진호는 공지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업계 교류회라면 신신건설 사람들도 나올 것이 뻔했죠. 부장님 가실 거예요? 글쎄, 가기 싫은데. 저도요. 신신건설 사람들 만나면 불편할 것 같아서. 하지만 회사에서는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강 대리, 김 대리는 경력도 있으시니까 네트워킹 좀 해주세요. 결국 두 사람은 교류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류회 당일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진호는 10년 전에 구입한 낡은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김 과장도 비슷했죠. 주변 사람들의 깔끔한 맞춤 정장과는 대비되었습니다. 부장님, 우리 구석에 있다가 일찍 가요.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연회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샌드위치와 음료를 가져와 조용히 먹고 있었죠. 그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신건설 사람들 왔다. 박상무님이시네. 진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우 상무가 화려한 정장을 입고 들어오고 있었죠. 그 뒤에는 최민수 부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따라왔습니다. 상무님, 이쪽으로 오세요. 주최 측에서 VIP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박상무는 여유롭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죠. 오랜만이군요. 상무님, 요즘 승승장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열심히 할 뿐이죠. 진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3년 전 저 사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부장님, 저기. 김 과장이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민수 부장이 이쪽을 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기. 강진호 아니야? 최 부장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어디? 저기 구석에. 김태훈도 있네. 몇몇 신신건설 직원들이 진호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진짜네. 저 사람들 아직도 업계에 있었어? 어디 다니는 거래? 글쎄, 중소기업 아닐까?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이 너무 불편했죠. 부장님, 나가요. 그래, 나가자. 두 사람이 일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강 부장님? 돌아보니 예전 신신건설 후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여기서 뵙네요. 요즘 어디 계세요?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셨죠? 후배의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부장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참 안타까웠어요. 고마워요. 그럼 저는. 진호가 자리를 뜨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진호 아닌가? 박상무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박상무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그래, 어디 다니는지 들어도 되나? 작은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은 작은 회사가 어울리지.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진호는 이를 악물었죠. 상무님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나, 그럭저럭 지내지. 곧 전무 승진한다더군.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자네도 열심히 살게. 자네 나이에 재기하긴 힘들겠지만. 박상무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최민수 부장이 옆에서 낄낄거렸죠. 상무님, 저 사람들 꼴 좀 보세요. 완전 쫄았어요. 쉿, 조용히 해. 들려. 하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급히 진호의 팔을 잡았죠. 부장님, 참으세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안 됩니다. 알아. 진호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두 사람은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진호는 벽에 기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화가 나서. 저도요. 저 사람들 정말. 김 과장도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김 과장, 네, 우리 언젠가 꼭 저 사람들한테 복수하자. 부장님,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해서 저들을 짓밟는 거야.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장님.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다짐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호는 아내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박상무를 봤어. 그래, 뭐래? 나를 비웃더라고. 작은 회사나 어울린다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 저 사람들은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야. 그럴까? 그럼.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의는 언젠가 실현돼. 진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의 믿음이 위로가 되었죠. 며칠 후 김 과장이 진호를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제가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뭐? 진호는 놀랐습니다. 해외라니? 네. 대학 선배가 중동 건설 현장에 있는데 거기서 사람을 구한대요. 조건은? 월급은 지금보다 3배고요. 숙식 제공됩니다. 3년 계약이에요.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 가족은? 아내랑 상의했는데 아이 교육비도 있고 하니까 가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기회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뭐가 미안해. 좋은 기회잖아. 가야지. 김 과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장님, 제가 거기서 돈 좀 모으면 꼭 돌아와서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김 과장, 부장님께서 저한테 베푸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진호는 김 과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우리 동료잖아. 거기 가서 건강하게 일하고 돈 많이 벌어. 네, 부장님.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한 달 후 김 과장은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진호가 배웅했죠. 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과장, 건강 조심하고. 네. 부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년간 함께 고생했던 동지였죠. 부장님,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 기다릴게. 김 과장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그의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죠.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진호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김 과장이 없으니 점심도 혼자 먹어야 했죠. 강 대리, 왜 혼자 드세요? 우리랑 같이 먹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호는 혼자가 편했습니다. 젊은 동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9년 봄, 진호가 이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 회의입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진호를 비롯한 직원들이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섰죠. 여러분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부도 처리된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도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로 모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호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대리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58세. 취업이 더욱 어려운 나이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호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여보, 회사가 부도났어. 뭐? 이번 달 말로 그만두어야 한대.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을 안았죠. 여보, 우리 어떡하지?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죠. 괜찮아. 우리 또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내 나이가 벌써 58이야. 누가 날 뽑겠어? 여보, 포기하지 마.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아내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눈물을 참고 있었죠.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선택이 옳았던 걸까? 다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4년 전 김 과장을 위해 내부 고발을 했던 그날. 그때 그냥 모른 척 했다면 지금쯤 신신건설 이사로 잘 살고 있었을 것이었죠.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야.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김 과장, 너라도 잘 되길 바란다. 진호는 중동에 있는 김 과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나마 그 친구라도 잘 되고 있기를 바랐죠. 한 달 후 진호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강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진호는 회사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58세, 다시 백수가 된 중년 남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온 진호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을 뽑는 곳은 거의 없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국제 전화번호였죠. 여보세요? 부장님, 저 김태훈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과장, 무슨 일이야? 부장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뭐? 부장님, 이제 저희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진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 무슨 소리야? 부장님, 제가 중동에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투자? 네. 한국의 건설 회사를 차린 겁니다. 부장님, 저랑 같이 하시죠. 진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네. 이번 주에 귀국합니다. 부장님, 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꼭 부장님 은혜 갚겠다고 했잖아요. 진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 과장, 부장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신신건설 놈들한테 복수합시다. 진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김 과장.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 진호는 며칠 동안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김 과장이 돌아온대. 정말?
잘 됐네. 그것도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차린대.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었죠. 그럼 당신도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김 과장이 같이 하자고 했어. 정말 다행이다. 하늘이 우리를 안 버렸나 봐. 진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김 과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이번 주에 온다고 했는데. 진호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죠.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되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김 과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투자건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진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해. 하지만 그 조금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가끔 문자로만 소식을 전했죠. 투자자가 계약서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진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을 믿고 싶었죠. 그 사이 진호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600만 원이었던 잔고가 4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일단 내가 다른 일이라도 구해야 할 것 같아. 김 과장 소식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래.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친구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김 과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진호도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8세의 나이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50세 미만만 받습니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셔서 저희 회사에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나이가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진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김 과장, 어떻게 된 거야? 석 달이나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부장님. 투자건이 무산됐습니다. 진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무산됐다고? 네.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다른 곳에 투자하기로 했대요. 진호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럼 회사 설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김 과장,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래.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헛된 희망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부장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 건강해.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김 과장 투자건 무산됐대. 아내는 말없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8세의 백수, 통장 잔고 80만 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보, 일단 집부터 정리하자. 집을? 응. 이 집 팔아서 작은 전세로 이사 가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한 달 후 진호의 가족은 30평 아파트에서 15평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5천만 원. 이것으로 당분간 생활해야 했죠. 아빠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니. 좁은 빌라에는 짐을 다 넣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버려야 했죠. 여보, 이 책들은 어떻게 할까? 버려. 다 소용없어. 진호는 30년간 모았던 건축 서적들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사를 마치고 진호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말인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직하게 산 게 잘못인가? 여보, 4년 전에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지금쯤 이사로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아내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못 안 했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세상이 잘못됐으면 뭐해. 결국 손해본 건 우리잖아. 그래도 당신은 떳떳해. 그게 중요한 거야. 진호는 아내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진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저씨, 여기 담배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진호는 젊은 손님들에게 물건을 건넸습니다. 한때 수백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죠. 새벽 3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취한 젊은이들이 들어왔죠. 아저씨, 라면 끓여주세요. 네. 진호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저씨, 나이 많으신데 왜 이런 일 하세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죠, 뭐.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편의점 야간 알바와 낮에는 경비 일을 병행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였죠.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58세의 몸은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2019년 겨울, 진호는 경비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누군가 진호를 흔들었습니다. 진호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었죠. 환자분,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데 병원비는 20만 원. 아내가 마트에서 번 돈으로 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괜찮아. 당신 건강이 먼저야. 퇴원 후 진호는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죠. 이제 수입은 편의점 알바비 1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수진이 졸업하면 인턴 시작하니까 조금 나아질 거야.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1천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이러다가 정말 진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 초 세상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편의점 손님이 줄었고 진호의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미안한데 주 4일만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월급은 140만 원 드릴게요. 진호는 절망했습니다. 14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죠. 여보, 내가 일을 더 늘려볼게. 아내도 마트 일을 주 6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마트도 장사가 안 되자 시간을 줄였죠. 여보, 나도 줄었어. 이제 주 4일만 나오래. 가구 수입은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진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는 졸업하고 인턴을 시작했지만 인턴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0년 가을 진호의 통장 잔고는 500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겠어. 조금만 더 버티자. 수진이가 레지던트 되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누가 이 시간에? 진호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국제 전화번호였죠. 여보세요? 부장님. 김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과장?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부장님, 드디어 됐습니다. 뭐가? 제가 중동에서 일하는 동안 글로벌 건설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진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 지사를 신설하는데 저를 한국법인 설립 담당으로 추천해 줬습니다. 회사 이름은 글로벌 테크 건설이에요. 부장님도 들어보셨죠? 유명한 회사잖아요. 정말이야? 그 회사가 자네한테 추천을 했다고? 네. 그리고 부장님, 제가 한국법인 초기 팀을 꾸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부장님을 기술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었죠. 김 과장, 정말 확실한 거지? 네. 부장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계약서도 다 나왔고 다음 주에 귀국합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과장, 부장님, 이제 저희가 돌아갈 시간입니다. 신신건설한테 복수할 시간이에요. 진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엔 진짜일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또 실망하게 될까봐. 아내가 깨어나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전화 왔어? 김 과장이야. 글로벌 건설회사 한국법인을 설립한대. 그 초기 팀에 날 기술이사로 영입하고 싶다고. 정말? 응. 이번엔 진짜라고 하더라. 아내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이 트고 있었죠. 제발, 이번엔 진짜이길. 진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과장이 정말로 귀국했습니다. 부장님, 공항에서 진호를 만난 김 과장은 껴안았습니다. 김 과장, 정말 고생 많았다. 부장님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김 과장은 진호의 변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진호는 많이 늙어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올라갈 차례예요. 정말 확실한 거지? 네, 계약서 여기 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글로벌테크 건설의 공식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제가 중동에서 3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테크의 중동 지역 총괄을 만났고 그분이 제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핵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진호는 계약서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글로벌테크 건설 한국법인 CEO 김태훈. 네. 그리고 부장님은 기술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기술이사.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5년 전 신신건설 부장 시절보다 높은 금액이었죠. 김 과장,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부장님, 제가 감사하죠.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신신건설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신신건설, 부실 공사 논란. 주가 30% 폭락. 신신건설, 대형 프로젝트 연이어 실패. 경영 악화. 진호는 기사를 읽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성우 전무가 추진했던 프로젝트들이 전부 부실 공사로 드러났습니다. 건물 균열, 안전 문제. 지금 신신건설은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 인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글로벌테크 본사에서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네. 한국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기존 건설사 인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사 책임자로 지정됐어요. 진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신건설을? 네. 인수하게 되면 부장님께서 직접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실 수 있습니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과장,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네, 부장님. 이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차례입니다. 한 달 후 글로벌테크 건설 한국법인이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차렸고 김 과장은 CEO로 진호는 기술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부장님, 이거 입어보세요. 김 과장이 정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죠. 이게 부장님 취임 선물입니다. 진호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입는 제대로 된 정장. 편의점 알바 유니폼만 입던 자신이 아닌 것 같았죠. 부장님 멋지십니다. 고마워, 김 과장. 첫 출근 날 진호는 새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넓고 깨끗한 사무실. 최신 시설들. 5년 전 대기 발령실과는 천지 차이였죠. 이사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직원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기분 좋았죠. 회의실에서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사님. 이제부터 신신건설 실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네. 본사에서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가 직접 구조조정을 진행합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 한 가지만 부탁하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직접 박성우를 처리하고 싶네. 김 과장은 진호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건 이사님의 몫입니다. 2달 후 글로벌테크 본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테크 건설, 신신건설 인수 확정. 뉴스가 터졌습니다. 신신건설 본사는 발칵 뒤집혔죠.
글로벌테크가 우릴 인수한다고? 외국 회사잖아. 우리 다 잘릴 거 아냐? 박성우 전무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신신건설의 핵심 인력입니다. 새 주인이 와도 우리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전무님, 걱정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박 전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인맥과 경험이면 새 주인도 자신을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죠. 일주일 후 글로벌테크 인수팀이 신신건설에 들어왔습니다. CEO 김태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이 신신건설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김태훈?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5년 전에 쫓겨난 최민수 부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사를 소개합니다. 강진호 이사입니다. 진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진호. 박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5년 전 대기발령실에서 쫓겨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의 상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의 모든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할 것입니다. 부실 공사, 비리, 횡령,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박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은 법적 처벌과 함께 회사에서 퇴출됩니다. 진호가 박 전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특히 5년 전 내부 고발자를 탄압하고 무고한 직원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박 전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진호, 내가 감히. 박 전무님, 진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박 전무가 아니군요. 글로벌테크 한국법인 산하 신신건설의 일개 직원일 뿐입니다. 전무직은 해임됩니다.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발령 처리하겠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진호, 내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부정부패로 회사를 망친 사람이죠. 이게 박 전무가 진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죠. 박성우 씨, 진정하십시오. 놓으라고. 박 전무는 끌려나갔습니다. 5년 전 진호를 쫓아냈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남은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당하게 일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에 가담한 사람들, 약자를 괴롭힌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호는 직접 감사팀을 이끌었습니다. 5년간의 프로젝트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죠. 이 프로젝트, 자재비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건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네요. 여기는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하나하나 드러나는 비리들. 그 중심에는 항상 박 전무와 그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증거가 충분합니다. 좋아. 법무팀에 넘기게. 한 달 후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성우 전 전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최민수 전 부장 부정 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 신신건설 구경영진 12명 형사처벌 예정.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 전무는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박성우 씨, 횡령액만 50억 원이 넘습니다. 무슨 할 말 있습니까? 나는
나는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빼돌렸다고요? 박 전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박 전무는 진호와 마주쳤습니다. 강진호, 내 때문에, 다 내 때문이야. 박 전무는 진호를 원망했습니다. 아닙니다, 박 전무님. 진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5년 전 당신은 정해 대신 부정을 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정해? 웃기는 소리. 세상에 정해 같은 건 없어. 있습니다. 진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실현됐습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성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박 전무는 무너졌습니다. 최민수를 비롯한 측근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는 김 과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러게 5년이 걸렸지만 길었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진호는 잔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부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부장님이 5년 전에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도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아니요, 부장님.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신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차례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호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정말? 응. 박성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 아내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살 수 있겠네. 그래. 이제 편하게 살자.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 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진호는 만년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21년 봄 글로벌테크의 신신건설 인수가 완료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신신건설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로 회의실에 섰습니다. 5년 전 대기 발령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신신건설 구조조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연루 임직원 47명을 징계했고 그중 12명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박성우를 비롯한 측근들의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반면 실력 있지만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직원 2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신설했습니다. 5년 전 이 회사는 내부 고발자를 배신자로 몰았지만 이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며칠 후 몇 명의 직원이 진호를 찾아왔습니다. 5년 전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사님, 5년 전 죄송했습니다. 저희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은 달랐습니다. 승진을 포기하고 쫓겨나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진호는 그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정직하고 떳떳한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그날 저녁 김 과장이 진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장님, 글로벌테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을 아시아 지역 기술 총괄로 임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63세인데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과 정직함이 중요하죠. 부장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추셨습니다.
진호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총괄이라 할 수 있을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5년 동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잖아. 당신이 원하는 걸 해. 다음 날 진호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취임식에서 진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태훈 사장님, 제 아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진호는 말했습니다. 애들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빠. 저희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진호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안았습니다.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우리도 해피엔딩이야. 그래, 우리는 해피엔딩이야. 한편 감옥의 박성우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테크, 강진호 이사 아시아 총괄로 승진. 감방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아세요? 박성우는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짓밟으려 했지만 결국은 그가 이겼어. 정직함이 결국 이기더라고. 다음 날 진호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안전, 품질, 그리고 정직입니다. 내부 고발자는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퇴근 후 김 과장과 커피를 마시며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어떤가?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는 평생 부장님이십니다. 5년 전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해보세. 정직하고 떳떳한 회사를 만들어보세. 네, 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미래는 밝았습니다.